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본 지진 이후에 부안에서는 수차례 소규모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지진의 규모로 봤을 때 앞으로 2, 3일 동안은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난 11일 오후 최대 전력이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공급 예비력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예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됩니다. 올여름 북반구 하늘에서 별이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현상을 맨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구에서 3,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신성 폭발로 80년 만에 볼 수 있는 진귀한 우주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입니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내륙에서 발생한 데다 진원 깊이가 8km 정도여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대부분에서 크고 작은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전북 전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지진 가운데 2016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 가장 강력했고 이번 전북 부안 지진은 역대 순위로는 16번째에 해당합니다. 또 전북 부안 인근 50km 이내에서는 1978년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의 강진이 처음 발생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지진 상황 대처 방안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댐과 저수지 등의 시설을 계속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인명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진 등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2일 오전 지진이 일어난 전북 부안 일대에 앞으로 2, 3일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진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재해연구본부장은 지진 규모로 봤을 때 여진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또 진앙 주변에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 변산반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함열 단층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이 이 단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설치한 지진계와 함께 추가로 지진계를 설치해 정확한 발생 단층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빛원전의 지진 계측값이 최대 0.018G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원전 지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안이 지역 사무소가 모든 부지에 있는 원전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여진 발생에 대비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북 부안군 지진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 U+는 지진 발생 뒤 인근 지역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무선 방송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T와 SK텔레콤도 기지국 시설 등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전반적인 설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밖에 오니까 등이 자꾸 타요. 일 능률이 안 오릅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높아진 해수 온도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 곳곳에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도 지난해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화요일 오후 5시 때 최대 전력이 74.2기가와트까지 오르면서 이번 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최대 전력은 지난해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로 지난 화요일 저녁 7시 35분쯤은 공급 예비력이 10기가와트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공급 예비력이 5.5기가와트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됩니다. 전력거래소는 날씨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여름 전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7월 7일 93.6기가와트였습니다. 칠레 중부에서 훔볼트 펭귄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칠레 과학자들이 훔볼트 펭귄이 서식하는 중부 해안의 섬 2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엔 번식 가능한 암수쌍이나 둥지의 수가 800개가 넘었지만 올해에는 1개만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훔볼트 펭귄이 한 해 만에 급격히 줄어든 건 엘니뇨 현상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많은 펭귄이 죽거나 펭귄의 먹이가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훔볼트 펭귄은 칠레와 페루 연안에 서식하며 남극에서 적도로 흐르는 훔볼트 해류에서 이름을 따온 펭귄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반달 가슴곰이 염소 농장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리산 등산로에서도 반달 가슴곰이 목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염소 농장 한쪽에 뼈가 앙상이 드러난 동물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패가 심한 탓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리가 주위를 날아다닙니다. 반달 가슴곰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사체입니다. 발견된 개체는 약 15에서 20kg 정도 나가는 흑염소, 어미 흑염소 성체예요. 어미 염소를 사냥을 하여서 거진 갈비뼈까지 씹어 먹었다. 지난해 8월에는 반달 가슴곰이 염소 3마리를 물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새끼 2마리와 어미 1마리를 공격했는데 새끼는 먹어치우고 어미는 인근 계곡에 버렸습니다. 어미 1마리는 사냥을 하여 죽여 계곡에 방치해놨다. 지난해에 그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 때문에 위험성이 더 두드러진다. 지리산 반달 가슴곰은 평균적으로 해발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400m 민가 근처에 출몰하고 지리산 등산로에도 나타나 인명피해마저 우려됩니다.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이 곰의 습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 지금보다 훨씬 꼼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천년 기념물인 곰을 보호하면서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올여름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북쪽 왕관자리에서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신성 폭발이 예상된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지구에서 3,000광년 떨어진 북쪽 왕관자리 T라는 이름의 이 별은 평소 10등급의 어두운 별이지만 폭발이 일어나면 2등급까지 밝아져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17년 처음 관측된 이 별의 신성 폭발은 평균 80년 주기로 반복됐으며 가장 최근의 폭발은 1946년으로 나사는 올해 9월 안에 폭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 폭발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고 나사는 덧붙였습니다. 북쪽 왕관자리는 목동자리와 헤라클레스 자리 사이에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초신성 폭발과 달리 신성 폭발은 백색 외성의 대기에 축적된 물질이 폭발과 함께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연세대 의대 병원과 가톨릭 의대 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를 비판하며 전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교수 750여 명 가운데 무기한 휴진에 찬성한 사람이 531명, 전체의 72%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이 오는 2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명령 철회라고 말하며 실제로는 복귀를 조건으로 한 덫을 놓았다며 의료,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정부가 전공의를 범법자 취급한다고 비판하며 오는 18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으로 대형 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으로 수술과 진료 건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수익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적자폭이 1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선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사직서를 내지 않아 계약상 진료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행동에 나선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장 만류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병원 측 피해를 예상하고도 행동에 나선 것인 만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병원 원장은 어쨌든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피해가 가는 걸 이제 분명히 알면서도 피해를 끼친 거니까 형사상으로도 이론상으로는 배임이 성립하거든요. 이 경우 의료진의 평소 진료 비중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데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병원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협회 등 외부 단체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제한 정황이 나와야 승소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의사들과 의협 모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숙취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부터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오전 10시가 안 된 시간인데도
숙취가 있는 운전자가 일부 확인됩니다. 어제 늦게까지 마신 거예요. 밤 11시.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지 12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했던 운전자는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0.037. 정지 수치 약간 넘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1명이 적발되고 2명은 훈방됐습니다. 숙취 운전도 엄연한 음주 운전인 만큼 처벌 대상입니다. 전날에 술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숙취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당사자는 술이 다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몸속에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판단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술에 취한 상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아침에 발생하는 사고가 10%가량을 차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이 숙취운전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숙취운전은 물론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정부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 호르몬 제제에 대한 과대 광고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21일까지 불필요한 처방, 사용과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 제제에 대한 기획 합동 감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성장 호르몬 제제는 성장 호르몬 결핍과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며 오남용 예방을 위해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의 과대 광고를 점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약국과 도매상, 제약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프로폴리스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해외 직구 제품의 항산화 관련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아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들입니다. 캡슐 형태에서 뿌리는 액상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이처럼 프로폴리스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무려 44%가 해외 직구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판매되는 상품 40개의 성분을 조사해보니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 24개 중 75%인 18개 제품에서 성분 함량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캡슐형 14개 제품이 하루 섭취량 20에서 40mg이란 국내 기준에 미달이거나 초과했고 액상 제품의 경우 검사한 4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또 항산화 기능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제품 4개는 모두 함량 미달이었는데 표시된 함량의 단 1%만 포함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함량이 초과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플라보노이드가 고농도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염이나 감기에 좋다거나 면역력을 높인다는 등의 문구도 지적됐습니다. 건강기능 개선과 관련된 문구는 일반 제품인 해외 프로폴리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런 액상 스프레이 6개 제품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발견돼 이렇게 음주 측정 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해외 직구 시 구매 대행 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 성적서를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수두 백신을 접종한 뒤 대상포진이 발병했다는 이상 사례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부가 면역 저하자의 스카이 바리셀라주 백신 접종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스카이 바리셀라주 수두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백신에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백신 활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카이 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율은 0.003%로 전체 신고율인 0.0015%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카이 바리셀라주의 대상포진 발생 빈도가 다른 백신 대비 높은 것을 고려해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이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불법 성인 사이트에 SNS까지 유포 채널이 많아지고 방식도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한 영상물 삭제와 수사 연계 등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얼굴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는 딥페이크 피해.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비슷한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동영상에 피해자를 협박해 찍게 한 자기 촬영 영상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10대와 20대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공포라고 호소합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동영상 삭제의 골든타임은 석 달. 이 기간 안에 국내외 불법 사이트와 검색 엔진, SNS 등에 퍼진 불법 동영상을 모두 잡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AI를 기반으로 한 삭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보통의 삭제 프로그램은 영상을 조금만 가공해 유포하면 잡아낼 수 없지만 동영상 DNA 기법으로 추적하면 영상을 확대 축소하거나 잘라내고 자막을 달아도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막 같은 것들이 박힌다거나 이런 변형된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 해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NA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변형, 편집, 가공된 그런 피해 촬영물, 특정 피해 촬영물까지도 저희가 샅샅이 이런 방법으로 310여 개 국내외 불법 성인 사이트 등을 샅샅이 뒤지고 하나하나 삭제 요청에 지원합니다. 지난해 이렇게 삭제한 불법 동영상은 모두 24만 5천여 건. 성인 사이트가 압도적이지만 검색 엔진을 통한 유포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찍힌 불법 동영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곧바로 삭제합니다.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성적 촬영을 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적 대화를 먼저 한 다음에 이 대화를 빌미로 아동 청소년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그런 그 소스들을 자꾸 유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AI가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해 불법 영상에서 동일인을 찾아내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더 필요한데 상용화된다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기존 핀팻 방식을 뛰어넘는 차세대 GAA 기술과 D램 메모리를 쌓아 만드는 HBM 기술을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두 기술 가운데 GAA에 대한 수출 제한 논의가 더 앞서 있다며 최근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GAA 규칙 초안을 기술자문위원회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GAA 규제 초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규제가 중국의 GAA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중국 업체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차단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진은 단층에 축적된 응력이 한 번의 지진으로 전부 해소되지 않아 생기는데요. 가장 강한 여진은 본진보다 1.2배 규모가 작게 발생한다는 베스의 법칙처럼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약해지고 빈도도 줄어듭니다. 여진이 예고된 앞으로 며칠간은 지진 행동 요령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